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혼자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친구 한 명도 없으면 외로워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92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90년 넘게 사시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6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한 명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 없어도 괜찮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92세 선배가 90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친구 없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혼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혼자인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친구가 하나둘씩 떠나가고 계신가요?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불안하신가요? 30분 후면 그게 전혀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게 인생이 완성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자 할머니 92세입니다. 이분은 지금 혼자 삽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식 둘은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젊을 때 친구들은 70대에 다 가셨고 나중에 사귄 친구들도 80대 초반에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김할머니 또래로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은 외로워 보이실 겁니다.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뵙게 됐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9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맑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지 나도. 근데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60대, 70대 때가 더 외로웠어.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텐데. 그때가 더 외로웠다니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60대 때는 친구가 10명쯤 있었어. 매주 만나고 전화하고 그랬지.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만나면 자식 자랑이 시작되고 손주 자랑이 나오고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내 자식들은 멀리 있고 손주도 1년에 한 번 보는데 무슨 자랑을 해.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듣기만 했지. 근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거웠어.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친구 만나고 오면 더 외로웠어. 할머니는 70대가 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시고 어떤 분은 자식 따라 이사를 가시고 그렇게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슬펐답니다.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울기도 했다고요. 75세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이제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 자랑 들을 필요 없고, 손주 자랑 들을 필요 없고, 건강 자랑 들을 필요 없고, 괜히 좋은 척할 필요 없고, 그냥 혼자 편하게 있으니까 좋더랍니다. 80세가 되니까 친구가 2명 남았답니다. 그 2명도 85세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 누구라도 사귀세요 하면서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친구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편해요.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사는 삶이 정말 좋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삽니다.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TV 하루 종일 봐도 괜찮고 밥 안 먹고 빵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대 때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고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전화도 자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할머니는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TV를 봅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가 흐릅니다. 누가 보기엔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너무 좋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친구 만나고 쉴 틈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60대, 70대 분들은 모를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필요 없어. 한 명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 편한가야. 혼자 있는 게 괜찮은가야. 할머니는 젊었을 때 친구가 많았답니다. 20대, 30대 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났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랬답니다. 40대, 50대 때도 친구 모임이 많았어요. 엄마 친구들, 교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는 바빠지고 어떤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70대가 되니까 친구가 확 줄었어요. 80대가 되니까 거의 없어졌고요. 90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슬펐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버려진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면서 자책도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대, 70대 분들은 혼자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해.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혼자 살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막상 혼자가 되면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나는 지금 90이 넘어서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 할머니가 왜 외롭지 않을까요? 첫째,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십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좋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늘어지게 있는 그 시간이 좋고, 저녁에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니 있는 그 시간이 좋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둘째, 할머니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60대, 70대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많았답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볼까, 친구 없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하면서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더랍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셋째, 할머니는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불편하면 외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싫으면 외롭습니다.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편하십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이 좋고 자기 생각이 편하고 자기 하루가 만족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불편해서 오는 거야. 나 자신을 싫어해서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이 편해. 그래서 외롭지 않아. 넷째, 할머니는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60대, 70대 때는 기대가 많았답니다. 친구가 나를 챙겨줬으면, 자식이 자주 연락했으면, 손주가 할머니를 좋아했으면 하는 기대들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기대가 사라졌어요.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아,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 손주가 나를 몰라도 괜찮아.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째,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계십니다. 60대, 70대 때는 미래를 많이 걱정했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하면서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미래가 없더랍니다. 아니,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더랍니다. 그냥 오늘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돼. 내일은 내일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할머니는 60대, 7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친구 줄어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혼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나는 90 넘어서 완전히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늦게 일어나는 날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날도 있는데 대충 7시쯤이랍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신답니다. 이게 할머니의 아침 의식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타십니다. 인스턴트 커피인데 할머니는 이게 좋으시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십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으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 8시쯤 되면 아침을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으세요. 빵 하나나 죽 한 그릇 정도요. 90이 넘으니까 식욕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억지로 먹지 않으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9시쯤 되면 TV를 켜십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신답니다. 그냥 사람 소리 나는 게 좋아. 완전히 조용하면 그것도 이상하거든. 할머니는 TV를 친구 삼아 틀어놓으십니다. 11시쯤 되면 날씨를 보시고 나갈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변을 구경하십니다.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사람들도 구경하십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시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는 않으세요. 인사만 해도 충분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돼. 12시쯤 집에 오셔서 점심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으세요. 어제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정도요. 1시쯤 되면 낮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할머니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랍니다. 낮잠만큼 좋은 게 없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는 거야. 1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3시쯤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드십니다. 이때도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십니다. 오후 햇살이 참 좋으시답니다. 4시쯤 되면 라디오를 켜십니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TV는 눈이 피곤한데 라디오는 편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라디오 들으시면서 뭔가 하십니다. 빨래를 개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요. 6시쯤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드세요. 혼자 사니까 차리기도 귀찮고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요. 7시쯤 되면 TV 뉴스를 보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는 게 재미있으시답니다. 8시쯤 되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또 들으십니다.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일찍 주무시는 편이에요. 이게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요. 누가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너무 좋으시답니다. 60대, 70대 때는 이렇게 못 살았어. 누구 만나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바빴거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면 돼. 이게 진짜 자유야.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가십니다. 화요일마다 가시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십니다.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계세요. 인사하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특별히 친구를 사귀지는 않으세요. 인사만 하면 돼.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편해. 할머니가 60대, 70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첫째, 친구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비교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기, 낮잠 자고 일어나기,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니 있기,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이걸 즐길 줄 알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친구가 나를 챙겨줬으면, 자식이 자주 왔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외롭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오늘만 생각하세요. 1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괜찮고 자기 하루가 만족스럽고 자기 인생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이게 진짜 완성된 인생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자기 자신이 든든한 벗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92세입니다. 혼자 삽니다. 친구 없습니다. 자식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편하시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니까요. 기대를 내려놓으셨으니까요. 오늘만 사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친구 줄어드는 게 걱정되고 혼자 되는 게 두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혼자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오히려 편하구나. 92세 선배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한 명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얼마나 편한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기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으셨나요? 자식들, 친구들, 아무도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식에게 연락이 왔나, 누가 나를 찾았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내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나는 혼자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 가족은 있는데 더 외로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혼자 사는 분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지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2살 김혜자님이십니다. 애자 씨는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애자 씨의 마음을 자상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저녁 장 보고 빨래하고 또 밥 짓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68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아들은 수원에,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몸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애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봤대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주 걸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만 걸었습니다. 통화는 늘 짧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대요.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자식이 사준 책을 반납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애자 씨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기억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애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느낌으로 움직였대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부터 애자 씨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살고 싶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평생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6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자유였습니다. 둘째, 밥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지만 이제는 혼자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한 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밥이 더 편했대요. 셋째,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받고 안 하면 안 받기로 했어요.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애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혼자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버림받은 건 상처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건 선택이에요. 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실패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애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혼자 산다는 것, 그게 정말 불행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노년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삶입니다. 애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와요.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셔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밥은 언제 차려요? 하고 묻지 않아요.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모두 스스로 정해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인생을 바꿔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혼자 사는 삶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예요. 애자 씨는 요즘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이제 애자 씨가 정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자유예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평온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오히려 외롭지 않대요.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달라요. 혼자 있는 건 선택이고 고립은 강요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건강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건강 지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혼자 사는 노인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애자 씨도 혼자 사니까 오히려 밥을 잘 챙겨 먹고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약도 스스로 챙겨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대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애자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요. 혼자 살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중요한 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관리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5가지가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만족하며 눈 감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씨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모닝 루틴입니다. 애자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50번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고 레몬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합니다. 목을 돌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계란 한 알, 김치,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간단하지만 영양을 생각한 식사예요.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레몬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간단한 스트레칭,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겁니다. 그 규칙성이 하루의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게 되잖아요.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으로 끼니를 넘기거나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애자 씨는 달라요. 혼자 먹어도 밥상을 차립니다. 간단하지만 제대로 차려요. 아침은 계란과 김치, 점심은 국과 반찬 2가지, 저녁은 생선이나 두부. 거창하지 않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대요. 밥을 먹을 때 TV를 끄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 TV를 켜놓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 맛을 모른대요. 애자 씨는 TV를 끄고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맛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잘 먹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드세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예요. 애자 씨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공책을 꺼낸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할 때 기분이 좋았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해줬다. 반가웠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잘 끓였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편한 잠자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가 달라진대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여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책 한 권 준비하시고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애자 씨는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고 1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취미가 있으면 하루에 기다림이 생긴대요. 수요일에 서예 수업이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월요일과 화요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꼭 배우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뜨개질을 하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돼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던 애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산책이에요. 애자 씨는 매일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한 한 매일 나간대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애자 씨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오늘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구나. 저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구나. 저 강아지는 오늘도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구나.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든대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잖아요.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기분이 달라진대요. 햇빛을 쏘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애자 씨는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한대요. 오늘도 오후에 산책을 나가야지. 그 생각이 하루를 지탱한대요. 여러분도 규칙적으로 산책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 규칙성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요. 이 5가지가 애자 씨가 실천하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로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건가요?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고 살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요.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알아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완성이라는 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가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썼잖아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낯설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침에 뭘 먹고 싶은지, 오후에 뭘 하고 싶은지, 저녁에 어떤 기분인지 모두 압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완성이에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남았는가가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가예요.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가장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외로운 건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애자 씨가 그랬어요. 가족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웠대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존재해도 보이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와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 내일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써도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오직 나를 위한 하루. 뭘 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빨리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애자 씨는 이제 답을 알아요. 나는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게 애자 씨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애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혼자 늙는 것도 혼자 떠나는 것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 두렵지 않으세요? 애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떠나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혼자 늙고 혼자 떠나면 불쌍하다. 하지만 애자 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 늙고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고 떠나는 거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의 완성이에요. 애자 씨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만족해요.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당당하게 혼자 살다 스스로 만족하며 눈 감는 삶이에요. 그게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혼자 산다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애자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늙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혼자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노년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서 있는 노년입니까? 함께 있어야만 괜찮은 노년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노년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불행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노년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날을 견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병원도, 통장도, 가족도, 당장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아픈 날 전화기는 조용하고, 집은 고요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자식은 결국 떠납니다. 돈도 언젠가는 힘을 잃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관리해도 배신할 때가 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에 한 번 보고 전화 한 통 받으면 다행입니다. 돈은 있어도 아플 때 대신 아파주지 못합니다. 건강은 70 넘으면 누구나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70대 이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74세 박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씨는 가진 게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식도 둘 있고 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작은 딸은 공무원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좀 있고 집도 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뇨 있고 혈압 높긴 한데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박정호 씨는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아픈 날은 더 심했습니다. 혼자 집에 누워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빠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진 않은데 그냥 외로워서 전화했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통장도 봤어요. 돈은 있는데 이 돈이 나를 위로해 주진 않았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챙겨 먹었는데 이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구나.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못 견디는구나. 박정호 씨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버티는 힘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젊을 땐 부모님, 결혼하고는 배우자, 자식 키울 땐 자식.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가 없습니다.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덕 씨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그걸로 생활합니다. 건강도 완벽하지 않아요.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김순덕 씨는 박정호 씨보다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김순덕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리듬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심호흡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산책 나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TV 보거나 책 보고 저녁 먹고 9시쯤 자고 매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김순덕 씨를 지탱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이제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아요. 불안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내가 언제까지 살까? 내가 죽으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런데 김순덕 씨는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살아있잖아.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박정호 씨는 가진 게 많았지만 무너졌습니다. 김순덕 씨는 가진 게 적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순덕 씨는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박정호 씨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70대 이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입니다. 사람도 돈도 건강도 아니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약 34%입니다. 10명 중 3명이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다 떠나거나 여러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 우울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1위가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늙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채로 늙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0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70대 이후도 무너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 결혼하고는 배우자와 자식들.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70 넘으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순덕 씨는 혼자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일부러 연습했습니다. 60대부터요. 60대 때는 아직 자식들이랑도 좀 연락하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했는데 김순덕 씨는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은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나 외로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래요.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세요.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혼자가 됐을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도망칩니다.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거나 집 밖으로 나가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잊게 해줄 뿐입니다. 전화 끊으면 다시 외롭고 TV 끄면 다시 외롭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롭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외로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이 왔을 때, 아, 나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외롭지? 누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있나? 김순덕 씨는 외로움이 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인정했어요. 그래, 나 지금 외로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느꼈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파도처럼요.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구나. 잠깐 왔다 가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외로움이 와도 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외로움이 오면 도망치지 마세요. 일단 인정하세요. 그래, 나 지금 외로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덜 무서워집니다. 만약 내일 아침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아침 말입니다. 그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혼자서도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김순덕 씨한테는 하루의 리듬이 있다고 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심호흡하고 아침 먹고 산책 나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TV 보거나 책 보고 저녁 먹고 9시쯤 자는 리듬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구조예요. 이 리듬이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누가 전화 안 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하루는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이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TV만 보다가 밥 먹고 또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지, 점심은 언제 먹을지, 오후엔 뭘 할지, 저녁은 언제 먹을지, 몇 시에 잘지. 이것만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대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젊을 땐 기대가 많았어요. 언젠가 성공하겠지, 자식이 잘 되겠지, 행복해지겠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70 넘으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성공할 일도 없고 자식은 이미 다 컸고 행복은 아직도 안 왔고 그러면 이제 뭘 위해 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김순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대 안 해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오늘 아침 창문 열었을 때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오늘 점심 먹었을 때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오늘 산책 나갔을 때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것도 좋았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기대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작은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서 작은 만족을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 공기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나는 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날 말입니다. 그날 나는 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실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한 달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외로움이 왔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나 지금 외로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갈 겁니다. 셋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뭘 할지, 점심은 언제 먹을지, 오후엔 뭘 할지, 저녁은 몇 시에 먹을지, 몇 시에 잘지. 이것만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대로 하세요. 넷째,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서 작은 만족을 찾아보세요.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하나씩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이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지, 더 가져야지, 더 되어야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0 넘으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면 충분합니다. 돈이 기초연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히 걸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결국은 보조수단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74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혼자가 된 뒤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우려니까 힘들었어요. 김순덕 씨는 6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8세가 된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준비하시겠습니까? 박정호 씨는 지금 77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조금씩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순덕 씨는 81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혼자 삽니다. 자식은 여전히 외국에 있고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있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외로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게 김순덕 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70대 이후는 어떻게 되실까요? 준비 없이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모든 게 있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70대 이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단 한 가지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각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지금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 의지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조금이나마 변화하는 인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준비된 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으신가요? 특히 퇴직하신 남자분들, 남편 먼저 보내신 여자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내 인생 이제 끝난 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인 진입 속도예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프랑스는 154년 걸렸고 미국은 94년, 우리나라는 단 26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가 노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사는 노인 비율도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산다는 게 정말 불행한 걸까요? 나이가 든다는 게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노년을 더 즐겁게, 더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걸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나이 드는 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당시 65세였던 김철수 씨의 이야기예요. 김철수 씨는 37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행 가고 가끔 회식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회사가 전부였고 일이 곧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네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37년 동안 회사 일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공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할 일도 없고 TV를 켰는데 재미가 없고 골프를 치러 가도 예전 동료들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한테 자꾸 잔소리 듣고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 나가서 뭐라도 해. 그러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김철수 씨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또 뉴스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어요. 밥 먹고 또 TV 보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병 생겨요.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 교실 한다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김철수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탁구는 무슨, 나이 먹어서 무슨 탁구야.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한번 가봤어요.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5세 박영진 씨였어요. 박영진 씨는 탁구 교실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5살이신데도 움직임이 빠르고 공도 잘 받았어요.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농담도 하시고 웃음소리도 크고. 김철수 씨는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활발할 수가 있나?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갔습니다. 박영진 씨는 매번 밝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항상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 박영진 씨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서요. 그랬더니 박영진 씨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65세 때 퇴직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시죠? 우리나라 남자 노인들 우울증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특히 퇴직 직후가 제일 심각하대요. 평생 일로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65세에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근데 68세 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바꿔야 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어요? 박영진 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일만 했잖아요.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찾지 않는 거예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김철수 씨는 그날부터 박영진 씨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산책부터요. 처음엔 10분만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20분이 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가고 점심 먹고 유튜브를 보고 오후엔 탁구 교실을 가고 저녁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었어요. 이제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4세였던 정순자 씨의 이야기예요.
정순자 씨는 62세의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식 둘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왔어요.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고요. 정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 차려줄 사람이 없고 빨래할 옷도 많지 않고 청소할 곳도 많지 않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드라마 보고 홈쇼핑 보고 또 드라마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어요. 혼자 밥 먹고 또 TV 보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만나면 자꾸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 없으니까 힘들지? 혼자 사니까 외롭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64세가 됐을 때 정순자 씨는 완전히 우울해져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의미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요가 교실 한다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정순자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요가는 무슨? 나이 먹어서 무슨 요가야? 그런데 딸이 계속 권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최순희 씨였어요. 최순희 씨는 요가 교실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2세인데도 동작을 또박또박 따라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수업 끝나고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저도 처음엔 엄청 힘들었어요 하면서 웃으시는 분이었어요. 정순자 씨는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갔습니다. 최순희 씨는 매번 밝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항상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 최순희 씨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서요. 그랬더니 최순희 씨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았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특히 우리 같은 여자 노인들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65세에 남편 보내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TV만 봤죠. 근데 68세 때 깨달았어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바꿔야겠다. 그때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순자 씨는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어요? 최순희 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도 다 떠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산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잖아요.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 자식 눈치.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죠. 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최순희 씨도 예전엔 자기처럼 힘들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밝게 산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자 씨는 최순희 씨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어요. 깊게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요리 채널도 보고 옛날 트로트도 듣고 가끔은 영어 단어 강의 같은 것도 봤어요. 배우겠다는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듣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요가도 계속 다녔어요. 최순희 씨가 계속 격려해 주셔서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순자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요가 교실을 가고 점심 먹고 유튜브를 보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자유였어요.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김철수 씨나 정순자 씨처럼 퇴직 후에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그리고 최순희 씨가 정순자 씨한테 알려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70세가 됐고 여전히 밝게 살고 있었어요. 박영진 씨는 80세가 되셨고요. 정순자 씨는 69세가 됐고 최순희 씨는 77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구 교실에 새로운 남자분이 오셨어요. 66세 이상훈 씨였어요. 첫날부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년 전에 퇴직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집에만 있었대요. 김철수 씨는 그 모습이 예전 자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박영진 씨한테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요가 교실에도 새로운 여자분이 오셨어요. 65세 박미숙 씨였어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대요. 정순자 씨는 그 모습이 예전 자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순희 씨한테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고 후반부는 타인을 위한 시간이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젊을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쌓은 경험을 나눠주고 내가 배운 걸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의 의미예요. 김철수 씨가 이상훈 씨한테 해준 것처럼요. 정순자 씨가 박미숙 씨한테 해준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그리고 최순희 씨가 정순자 씨한테 알려준 그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7가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일부러 만들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유튜브로 옛날 야구 경기를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요.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때 진짜 잘했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옛날 트로트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이요. 들으면서 혼자 흥얼거리고 웃었어요.
유튜브든 옛날 사진이든 손주 사진이든 뭐든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둘째, 배울 거리 하나 만들기입니다. 크게 말고 아주 작게요. 김철수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정순자 씨는 요리 영상을 봤어요. 파스타는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배움이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재미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덜 지루해져요. 셋째, 사람, 뉴스,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알려준 건데요. 뉴스 보다가 화나면 그냥 끄라는 거였어요.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화내봤자 정치는 안 바뀌거든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최순희 씨도 정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요. 넷째, 비교 대신 관찰하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예전에 친구가 해외여행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웠어요. 나는 왜 못 가지? 그런데 박영진 씨가 말했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좋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정순자 씨도 예전엔 친구가 자식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했어요. 그런데 최순희 씨가 말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 비교는 불행을 만들고 관찰은 평온을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다섯째, 결과보다 하는 과정을 즐기기입니다. 김철수 씨의 후배인 이상훈 씨는 요즘 낚시를 다녀요. 물고기 잘 잡나요? 아니요. 별로 못 잡아요. 그런데 이상훈 씨는 상관없대요. 나는 낚시하는 그 시간이 좋아. 강가에 앉아서 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정순자 씨의 후배인 박미숙 씨는 요즘 뜨개질을 배워요. 잘하나요? 아니요. 별로 못해요. 그런데 박미숙 씨는 상관없대요. 나는 뜨개질하는 그 시간이 좋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하는 그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예요.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인식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했죠? 그게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편한 거예요. 이제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 자식 눈치 안 봐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일곱째,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기입니다.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고 말해주세요. 최순희 씨도 정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스스로한테 괜찮아, 잘했어 하고 말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 이 7가지가 바로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그리고 최순희 씨가 정순자 씨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철수 씨와 정순자 씨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인 진입 속도 세계 1위, 혼자 사는 노인 비율 세계 1위라는 현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박영진 씨나 김철수 씨, 최순희 씨나 정순자 씨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건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쉬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돼요. 하루가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다가가세요. 말을 걸어주세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박영진 씨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최순희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더 재미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사세요. 책임감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웃고요. 조금이라도 배우고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사시면 그게 전부예요. 박영진 씨는 지금 82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밝게 살고 계세요. 최순희 씨는 77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밝게 살고 계세요. 김철수 씨는 72세가 됐어요. 여전히 탁구도 치고 산책도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정순자 씨는 69세가 됐어요. 여전히 요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한국이 노인 진입 속도 세계 1위, 혼자 사는 노인 비율 세계 1위라는 현실,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찾고,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게 축복이고 혼자 사는 게 자유라는 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재미있게 사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